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엔나에 가면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게 유명한지 그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비엔나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주름 잡았던 합스부르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합스부르크, 무슨 성 이름 같은데 가문의 이름입니다. 유럽의 양반 가문 하면 보통 합스부르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도 여러 가문들이 있지만 합스부르크만큼 유럽에 확실한 족적을 남기고 또 많은 문화적인 사건을 만든 가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합스부르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생소하기도 하겠지만 이미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합스부르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을 제가 하나 써서 출판사에 넘겼는데, 그 출판사에 교정을 하시는 분이 합스부르크라는 단어를 전부 함부르크로 고쳐서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나라 모 항공기가 이제 비엔나까지 직항하는데 비행기 타고 내리기 직전에 이제 승무원이 합스부르크라고 안 하고 그냥 함부르크 가문이 유럽에서 유명했던 비엔나에 내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합스부르크가가 참 생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합스부르크 무슨 성 이름 같습니다. 성. 영어로 합스부르크 쓰는데 읽을 때도 그냥 합스부르크 읽으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합스부르크는 진짜 뭘로 유명할까? 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뭘로 유명할까? 그 합스부르크 주변에는 또 굉장히 많은 그 예술 작가들이 또 있었고, 적잖이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갔는데 진짜로 뭘로 유명할까? 합스부르크 모토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럽을 지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에 관련 얘기죠. 결혼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의 영역을 넓힌다고 했을 때 우리 전쟁을 생각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서 저쪽에 있는 걸 다 뺏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결혼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쪽 가문하고 이쪽 가문이 결혼해서 그 땅을 합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혼을 했을 때 상대편 가문의 대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면 결혼한 상대편에서 그 나라를 이제 합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를 넓혀 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는 합스부르크를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남들은 전쟁을 하도록 내버려둬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을 하라. 이게 합스부르크의 모토가 됐습니다. 남들이 조롱 섞인 말을 해준 게 오히려 더 고마운 그 결과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엄청난 인물들이 땅을 넓혀가는데 어마무시하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를 5세. 스페인어로는 카를로스 5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가와 친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지역 영역이고요. 또 신성 노마 제국의 황제가 돼서 영역을 엄청나게 넓혔죠. 신성 노마 제국의 황제의 영역은 지금의 이제 독일권, 독일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성 노마 제국이라는 게 로마를 지배하는 황제가 아니고 독일을 지배하는 그 황제를 일컫는 그런 용어로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스페인인들이 가서 남북 아메리카를 다 정복을 했잖아요. 저 서쪽 태평양 연안 지역에 그 땅까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더하죠. 펠리페 2세는 더했죠. 어느 만큼 더했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스페인의 왕과 포르투갈의 왕이 되는 시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갖고 있었던 해외 식민지들을 다 차지하게 되죠. 이런 그 스페인이 그 두 나라의 왕을 겸한 기간이 거의 60년이에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해외 식민지를 다 갖게 되니까 그 넓이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포르투갈이 차지한 땅하고 스페인이 차지한 땅을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이
원래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사라지면서 지금 왼쪽에 붉은색하고 중간에 파란색 점이 있는 이 식민도시들을 다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됩니다. 이 펠리페 2세 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기념을 해서 맨 동쪽에 있는 땅을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필리핀이에요. 자, 근데 합스부르크는 어떤 정책을 써가면서 또 어떤 그 활동을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또 문화를 이끌어 나갔을까? 우선 이제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결혼 정책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 20명의 황제가 이제 결혼 정책을 통해서 하여튼 이제 나옵니다. 신성 로마족의 황제도 나오고 그냥 오스트리아 황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황금 양털 기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기사단인데요. 유럽의 당대 최고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에 있는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귀족들, 그 합스부르크가 굉장히 넓은 그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사단들을 모집을 하고 그걸 유지를 해나가죠. 그 기사단장은 역대 합스부르크 황제가 연임을 해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넓은 땅을 잠시 동안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소금이 제국, 소금. 예전에 소금이 제일 중요했었죠. 우리가 셀러리 하면은 이제 임금이다, 뭐 월급을 줬다 이런 뜻인데 이게 소금을 줬기 때문에 그 셀러리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 파생이 됐을 만큼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소금 강산들은 다 차지했어요. 근데 누가 만약에 소금을 갖다가 팔려고 하면 가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죠. 하지 못하게. 그래서 소금을 독점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획득을 했던 그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가를 후원했습니다. 아무튼 왕실에서, 동양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그 예악 사상이라 그래서 음악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음악이라는 건 뭐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왕실 궁전에 이 또 분위기를 업시키는데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악가들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요한 스트라우스 뭐 등등 이런 사람들, 뭐 브람스도 마찬가지고요. 비엔나에서 활동하고 또 비엔나에서 다 죽었던 묻혀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외에도 많은 음악가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남긴 곡들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제 클래식이죠. 그래도 수집광이었어요. 수집. 얼마나 수집을 많이 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 어떤 철학에 맞춰서 그런 그림들을 그 화가들에게 의뢰해서 그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이 입맛에 맞게 그리게 했고요. 또 왕실 내부에 그 화가들을 둡니다. 아니면 초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리죠. 뭐 지금은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예전에는 사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초상화니까 이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면서 죽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그림으로 쭉 그리기도 하고 중요한 사건이 나오면 이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그 수집품도 굉장히 많았고요. 기타, 보물,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에 가면 그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들이 있는데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무기 박물관, 악기 박물관, 19세기, 20세기 미술사 박물관, 알베르티나 그래픽 뮤지엄, 그래픽의 4,000점이 있어요. 그 말고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뮤지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합스부르크 집안에서 또 모아놓은 게 또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스페인에 가면 프라도 미술관을 꼭 가거든요. 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 거기 가서 뭐 그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많은 사실은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작품들이 다 거기 합스부르크 집안에서 수집했던 것이고요. 또 그 옆에 보면은 또 고고학 박물관 이런 등등 어마어마한 것들을 합스부르크 집안에서 수집을 해서 남겨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유럽에 가거나 어디 갔을 때 맨 처음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왕실 그 문화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조를 갖고 있는데 이걸 다 쓰지도 못하고 정말 허무하게 인생을 빨리 마감할 것 같으면은 좀 더 오래 살아보고 아니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그런 거에서 나온
그 사상들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는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에서부터 나왔지만 이제 약간 변형이 돼서 좀 더 이렇게 확장된 건데 결론은 뭐냐면 신과의 합일이에요.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해서 신과 합일하는 이게 신플라톤주의고요. 또 하나 이제 헤르메스학입니다. 신플라톤주의뿐만 아니고 뭐 그노시스주의 같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의 합의를 그러니까 신적인 인물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생을 누리고 이 영적인 승화 이거를 상하겠던 사람들이 합스부르크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천문 관측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과학도 이렇게 발전을 시켰던 적이 있고요. 자, 그다음 특징은 이 합스부르크 집안 사람들이 외모 중에 주걱턱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하여튼 외모적인 특징이고 중간에 그 외모적인 특징이 사라지는 시기가 와요. 왜냐하면 남자가 대가 완전히 끊기고 마리아 테레지아 시절에 로트링겐, 우리 이제 알자스 로렌해서 이제 마지막 입세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그 알자스 로렌 지역이거든요. 그 로레인 지방에 그 영주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마리아 테레지아 시절 그 시기 이후에는 얼굴이 매끈하게 아주 잘생긴 얼굴로 이제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짠돌이. 이 사람들이 합스부르크 사람들은 굉장히 캐톨릭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좀 주걱턱이고 한데 굉장히 짠돌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결혼식 장면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장남인 요세프 2세가 이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이탈리아 혈통, 이탈리아 라인의 그 파르마 왕국.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프랑스하고 이 프랑스 부르봉하고 합스부르크는 뭐 완전히 양숙이거든요. 엄청 몇백 년 동안.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 결혼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장남 요세프 2세의 결혼식 이후에 만찬 장소인데 저기 딱 보시면 그 가운데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밥을 먹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마리아 테레지아의 식구들입니다. 그 16명의 자녀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 있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합스부르크 집안의 초대만 받아도 굉장한 가문이 영광이다. 밥을 안 먹어도 된다 이거죠. 식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 걸 쳐다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이 로비 활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상견례 같은 이런 상견례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활동처럼 했었습니다. 자, 이런 합스부르크가가 그러면 어디서 생겼냐면 합스부르크 하면은 이제 무슨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부르그 하면은 성이라는 뜻인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왔던 알프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붉은색 부분으로 보이는 게 알프스인데 길이가 1200km, 뭐 폭이 250km, 4000m가 넘는 산 봉우리가 굉장히 많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스위스 쭈리, 수도는 아닙니다. 스위스의 수도는 이렇게 베른인데요. 스위스 쭈리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보면 하여튼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뒤쪽에는 이제 높은 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쭈리히가 있고, 호반의 도시 아름다운 루체른이 있고, 그 다음에 베른, 수도의 베른이 있고요. 그럼 공업도시, 바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공업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사이에 합스부르크가 있어요. 합스부르크. 저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 위쪽에는 이제 보데노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젤을 거쳐서 흘러내려가는 나인강이 있는데, 저 합스부르크 앞에는 아래 강이 흘러요. 무슨 발 아래에 강이 흐른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래 강이 흐릅니다. 네. 지금도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면 합스부르크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옛날 그 문헌을 찾아보면 이제 합스부르크가 저런 하비 히테부르크 또는 합스푸르크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조그마한 성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매사냥을 즐겨 하던 사람이 거기 갔다가 참매를 잃어버렸는데 매 찾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멋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성을 만들어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와이너리를 만들고
이 관광 호텔처럼 조그만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합스부르크의 시조인 루돌프 1세가 살면서 뭔가 사건을 벌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괴테 같은 경우에는 이 합스부르크의 루돌프 1세가 유럽사 전면에 등장한 거에 대해서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죠. 자, 어쨌든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제 시조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성노마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신성노마제국의 황제가 되려면 7명의 선제후에 의해서 선출을 합니다. 3명의 대주교와 또 4명의 세속적인 그 굉장히 큰 넓은 땅을 가진 지금으로 치면 왕급 정도 되는 그런 제후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데, 그 선거에서 선출이 돼가지고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보헤미아의 오타카르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단테의 신곡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빈틈을 이용해서 이 보헤미아 하면은 지금의 체코 땅이거든요. 이 체코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일부 해서 이 지중해 아드리아 해까지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눈에 딱 보기에 이 합스부르크의 루돌프 1세가 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사실 오타카르의 상대가 안 되는데 이겼어요. 예, 매복 작전이 성공을 하는 거죠. 60명의 그 기병을 해서 매복 작전을 해서 성공을 해서 오타카르도 죽습니다. 아주 그 손도 못 써보고 바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제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괜찮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설립자라고 하는 루돌프 4세가 나옵니다. 루돌프 4세. 루돌프 1세가 있었고 저 루돌프 4세고 나중에 루돌프 2세도 나오긴 합니다. 이 루돌프 4세는 왜 설립자라고 하냐면, 국가가 설립이 되려면 뭔가 좀 규모가 있는 분 활동을 해야 돼요. 뭐 대학교가 있다든가 아니면 대성당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없었거든요. 오스트리아에는. 예,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자신의 장인어른인 당대 그 신성노마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4세, 프라하의 카를 4세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이제 프라하를 이제 유럽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인데, 아니 이 장인어른이 이 굉장히 중요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유럽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독일의 어떤 시스템의 기초를 딱 만들어 놨는데 합스부르크는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스부르크도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제후가 돼야 되는데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루돌프 4세가 아니 우리 장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황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단한 집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는 카를 4세이지만 카를 4세를 자신의 최고의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잠시 카를 4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동상에 보면 오른쪽에 뭔가 하나 들고 있습니다. 대학교 증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조합처럼 황제가 인정을 해주고 하면은 이렇게 설립을 할 수 있는 건데, 옛날에 대학교 과라는 게 이제 4개밖에 없습니다. 뭐 신학, 철학, 법학, 의학인데 그 4개의 과를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 최초의 대학이에요. 알프스 이북 최초의 대학을 이제 설립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카톨릭 기독교 사회의 이제 이 뭡니까? 기독교 사회의 마음의 고향이죠. 예루살렘을 뺏겼어요. 예, 이교도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프랑스에도 예루살렘 비슷한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카톨릭을 수호를 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설계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140장 유럽에 돌아다녔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만들죠. 그 14세기에 신도시를 만들어버려요. 신도시라는 개념은 최근에 만든 걸 신도시라고 하는데 14세기에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 신도시가 17세기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도 카를 대학교, 다리도 카를 뭐 다리. 하여튼 카를이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써서 만드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프라하 성이고요. 그 밑에 소지구 장사를 많이 했던 그 귀족들이 많이 살고 현재도 이제 대사관에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고 이런 유명한 카를 다리를 만듭니다. 굉장히 유명한 다리입니다. 저 다리 보려고 가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리, 가장 멋있는 다리, 뷰가 좋고 누구나 한번 좀 걸어보면 이제 좋은 다리가 이제 카를 다리입니다. 500m, 정확히 510m 정도 되는 이제 돌다리인데 그 만드는 것도 이제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고요. 뭔가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밤에 가면 더 멋있어요. 예. 이 카를 다리의 입구를 지키는 교탑 위에서 찍은 건데 점점 밤이 될수록 멋있는 경관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곳인데 근데 재미난 것은 다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음수양수할 때 양수의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마치 다리의 모양처럼 1, 3, 5, 7, 9, 7, 5, 3, 1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리를 만들기 시작한 게 1357년 7월 9일 5시 31분에 카를 4세가 초석을 딱 넣으면서 시작됐어요. 다리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돼지피를 뿌렸다고 하죠. 돼지피. 우리도 이제 다리를 만들 때 돼지피를 뿌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땅이 튼튼해지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에서 한다고 하는데 뭐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거를 가져다가 그런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다리가 이제 무너지긴 하죠. 옛날에 뭐 허술했으니까 한참 전에 무너지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적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성당을 만들죠. 600년 걸린 성당. 이 고딕 성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저 기술이라든가 이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재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천재가 누구냐면 건축가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 건축회사 회장님이 머릿속에 설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저 성당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못 만들어요. 그 비밀은 이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도 못 만듭니다. 어쨌든 이 고딕 성당은 그 당시에 소수의 인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100년 동안 안 만들고 뭐 패스트가 이렇게 들여오면 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안 만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600년 걸려서 만든 그 성당인데 유럽의 대부분의 성당들이 그런 몇백 년이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었는데 그게 고딕 양식의 성당이에요. 고딕 양식의 성당. 어쨌든 이런 성당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데 비엔나에는 없단 말이에요. 비엔나는 없어. 그래서 이 사람 누돌프 4세는 만들고 싶어 했고 그 문제의 카를 4세가 만든 이제 금인칙서라고 있는데 그 당시 유럽 사회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유럽 사회를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선제후 7명이 있고요. 황제가 선제후 7명이 황제를 뽑아. 그럼 그 황제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황청에 가서 그 교황의 관을 딱 받아요. 받아서 갔다 오는 동안에 이탈리아 도시에서 막 전쟁을 해서 내 힘을 과시하고 세금을 걷어내고 와야 돼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옛날에 황제들은. 근데 카를 4세는 그게 참 허무맹랑한 짓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내가 비록 황제가 됐으나 아니 독일도 제대로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까지 어떻게 지배를 하냐,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참 허무맹랑하다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칙서를 만들어 보죠. 금인칙서라고 해서 자 일단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고 로마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황제의 관을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명이 황제를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려 세워서 대립 황제라 그러거든요. 대립 왕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의 선출은 프랑크푸르트에서 하고, 이 대관식은 아연에서, 그러니까 다 독일 지역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게 독일 국민의 신성한 로마 황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독일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버려야죠. 근데 이제 선제후 선출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합수국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누돌프 4세는 아주 열받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위조를 합니다. 문서 위조.
이렇게 재미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유럽 사회가 그 당시에 문서 위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그 유럽 최고의 그 문서 위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전을 해버립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문서를 조작을 하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서유럽을 교황청에서 다스려라라고 하는 이제 가짜 문서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통하다가 나중에 가짜로 드러났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근데 루돌프 4세도 가짜 문서를 만들어요. 예전에 유명한 황제 5명이 오스트리아의 땅 여기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했다. 그리고 가짜 편지 2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카를 4세한테 제시를 하니까 이제 카를 4세가 딱 보고 가짜인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안 듣는 그 사위한테 힘으로 했을 경우에 자기가 당할 수 있거든요. 저 당시에 그 누돌프 4세는 약관 20살이었고 이제 황제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여튼 저런 특허장을 가짜로 만들었고요. 나중에는 그 가짜 문서가 진짜가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제 대공이라는 이제 지위를 만들죠. 공작은 있으나 대공작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아니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는데 대공작은 없냐. 그래서 내가 대공작의 칭호를 우리가 받았다. 내가 대공작의 칭호를 쓰겠다 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만들고요. 비엔나 대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슈테판 대성당, 비엔나 시내 중심에 있는 슈테판 대성당을 만듭니다. 비엔나 대학교 그 교정의 모습입니다. 그 유럽의 그 건물들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가 그 내부 가운데가 이렇게 정원처럼 되어 있는데 또 교정의 모습이에요. 비엔나 대학교. 뭐 노벨상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알프스 이북의 3번째로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프라하의 카를 대학교, 이제 폴란드 크라코프의 이제 야기엘론 대학교, 그다음에 비엔나 대학교죠. 뭐 지금도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뭐 이름 들으면 이제 알만한 그런 유명한 그 학자들도 많이 나왔죠. 제가 물리학을 했으니까 물리학에 관련된 학자도 많이 나옵니다. 네. 볼츠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저기 이제 출신이고요. 네, 노벨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 졸업식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저렇게 그냥 파티를 해요, 조촐하게. 네. 그래서 이제 정원 이 교정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당시에 역대 그 교수들의 흉상들이 쭉 되어 있는데 저도 저기에서 흉상 비슷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신 적이 좀 있습니다. 이게 비엔나 가장 중심에 있는 슈테판 대성당입니다. 아까 그 프라하에서 봤던 그 대성당하고 그 형태는 약간 유사하죠. 슈테판 대성당. 저런 성당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들어진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그 도시의 시스템의 중심이 카톨릭이라야만 했기 때문에 경제라든가 시장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들었고요. 또 이교도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카톨릭 성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위가 그 왕이나 황제보다 실질적으로 랭킹은 일반 사제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저런 이제 대성당이라든가 이런 성당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고요. 근데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무려 137m예요. 이집트에 있는 대피라미드 높이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근처에 가면은 뭐 진짜 비엔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게 재미있는데 여기 보면 원래는 첨탑이 2개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 둘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멈춰가지고 미완성으로 이렇게 남겨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 이런 전설들이 되게 많죠. 가는 데마다 악마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쩌고 했다 이렇게 그 얘기들이 되게 많죠. 자, 그 다음에 만나볼 인물은요. 게이른뱅이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
하여튼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물론 황제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가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이 카를 대제, 프랑스에서는 샤를마뉴라고 하는데, 샤를마뉴라는 사람이 소로마 제국을 부활을 시키는 황제의 관을 줘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입니다. 비엔나에 가면은요, 제국의 보물 창고라고 해서 샤츠 칸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세 유럽의 최고로 중요한 보물들이 다 있어요. 저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보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 인물은 막시밀리안 1세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인데, 황제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